자, 4월 17일 그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요, 이제 날짜나 시간 관련된 기능들을 처리하는 방법.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로 뭔가 만들기는 부족한데 이것저것 만들 때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애들이에요. 날짜 처리는 꽤 많이 쓰이는 주제라는 거는 뭐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려도 그 예측이 되시겠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파이썬으로 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PPT에 제시된 내용은 메일 단건에 대한 발송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성되신 실습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서 혹시 다른 분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줌상에서는 마이크가 켜져 있거든요. 원격 들으시는 분, 네, 들리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전님한테 보내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염승수님 다시 재접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PPT 상으로 이제 제시해드린 내용은 이따가 매일 한 건에 대한 발송이에요.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예제 코드를 이제 같이 조금 그 수정을 해서요. 이 보낸 기능을 모듈화를 할 거고요. 이 모듈화한 내용을 통해서 반복문으로 얘를 호출하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메일링 리스트까지 가볼 건데 2개월차 시작하면서 또 말씀드린 적 있고 그 다음에 1개월차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파이썬 내장 기능에 대한 그 같이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매번 PIP 명령어로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뭐 일종의 확장팩 관련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딱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쓰는 방법만 계속 들어가는 거고, 사실 여태까지는 그 소스 코드 블록 하나가 단건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파일 전체가 하나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풀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코드 블록이 들어가면 코드 블록 하나가 그냥 주제 하나 설명하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소스 파일 전체 하나가 프로그램 하나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 이어져요. 뭐 이것도 지금 쭉 하면은 이제 출력 결과까지 다 들어간 건데 이게 전체 하나가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PPT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안녕하세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후부터는 PDF 파일이 이건 결과구나. 그 주피터 원본을 그냥 제가 PDF로 변환해서 드릴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요 사이사이에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PPT 배포는 이제 오늘 요 지금 단톡방에 드린 게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들어가 보죠. 자, 날짜 및 시간 성분에 대한 조회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파이썬의 내장 모듈 중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대로면은 파일 이름이 데이트 타임이겠죠? 데이트 타임 뭐 ipynb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겠죠. 이 안에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 이름도 하필이면 데이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을 pip 명령으로 설치할 건 없죠. 내장이니까. 얘를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모듈 이름이 데이트 타임이니까 그 안에 있는 기능은 모듈 이름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트 타임 점 그 안에 있는 객체도 데이트 타임 점 now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알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뻔히 알면서도 가끔 이제 얼핏 봤을 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칭을 꼭 붙여요.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단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게 이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로 사용했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모듈 중에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어요. 얘도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 똑같아서 as에서 gl이라고 별칭을 붙여서 썼습니다. 자, 이 dt라고 하는 모듈 안에 dateTime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걔를 통해서 n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객체가 하나 반환되는데 이 객체에는 시스템의 현재 시각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받은 객체는요, 멤버 변수, 정확하게는 프로퍼티겠죠. 프로퍼티를 통해서 시스템의 현재 시각 성분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연월일, 시분초,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 단위 마이크로세컨드까지. 만약에 요일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일은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요,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리턴해 줍니다.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입니다. 요일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영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래서 요일에 대한 이름은 요일 전체 이름을 리스트로 나열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현재 시각을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데이트 타임 모듈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 안에서 dt.datetime.now 호출하시면은 그냥 출력했을 때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이 라인이 실행된 시점이에요. 여기 실행해서 출력해 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실제 우리 현실 세계의 시간은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값이 같이 가진 않아요. 얘는 여기가 실행된 시점의 값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갱신된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다시 실행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날짜를 출력하기 위한 그 형식 문자를 준비하고요. 여기 퍼센트 뒤쪽에다가 연, 월, 일을 뽑아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요거 실행하시면은 출력 결과가 저랑 다르게 나오시겠죠. 저는 지난달에 확인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하시는 거니까요. 자, 해당 시분초입니다. hour, minute, second 출력하시면은 이렇게 시간값이 나옵니다. 자, 그 밖에 weekday라고 출력하면은 이제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나오는데 실제 요일 값을 알고 싶으시면 그냥 출력하면 6이라고 나와요. 실제 요일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리스트나 튜플로 나열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덱스를 쓰시면 돼요. 자, 저렇게 이제 연월일 시분초를 따로따로 알아내면은 한꺼번에 출력할 때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력할 때 날짜 전용 형식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날짜 객체의 str ftime이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날짜 성분 전용 형식 문자를 씁니다. now라고 해서 현재 시각을 뽑아내시면 이 현재 시각 객체를 통해서 str ftime 그리고 나서 이제
연어를 10운초 형식 문자를 쓰셔갖고 출력하고 싶은 형태를 구성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기호 같은 이런 추임새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연어를 10운초라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자주 쓰이겠다 싶은 형식 문자들은 제가 미리 조사해서 표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거 말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밑에 URL을 걸어놨어요. 여기에 접근을 하시면 거의 스크롤 끝에쯤에 네, 엄청 긴 표가 나옵니다. 이게 자, 이게 날짜 성분에 대한 형식 문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예요. 요거를 확인하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걸 찾아서 쓰셔도 될 텐데 아마 제가 찾아드린 거 말고 다른 것들은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now time 객체를 통해서 strf time 연어를 10분초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소문자 y는 두 자리 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 y는요 4자리 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확인해 보면은 한글로 추임새 된 케이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코드에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퍼센트 하고서 날짜에 해당하는 글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퍼센트 D1이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여기 D자가 빠져서 날짜가 안 나오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퍼센트 D는 정수가 아닙니다. 데이의 D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now 함수를 사용하면은 현재 시각을 저장하는데요. 현재 시각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시각을 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dt.datetime 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드시면서 연어를 10분초에 해당하는 값들을 파라미터로 쭉 전달하시면 돼요. 만약에 10분초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뒤에 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 특히 크롤링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날짜에 대한 문자열이 있을 때 여기서 연어를 10분초를 뽑아서 날짜 객체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파이썬한테 이 날짜에 대한 형식을 우리가 알려주면은 파이썬이 거기서 알아서 값만 뽑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dt.datetime.strptime 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일단 추출할 문장을 주시고요. 이 문장의 구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년이라는 글자 앞에는 4자리 연도값이고 월이라는 글자 앞에는 실제 월, 일, 시, 분, 초 각각의 자리에 있는 성분을 알려주면은 파이썬이 이 값들만 추출해서 날짜 객체로 반환합니다. 이거 크롤링 같은 거 할 때 쓸 일 진짜 많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일단 무조건 문자열로 치거든요. 자, 이렇게 날짜 객체를 now 함수를 써서 현재 시각으로 만들건 아니면은 이 다른 기능들을 써서 특정 시점의 객체로 만들건 한번 만들어진 날짜 객체가 갖고 있는 시점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이 날짜 객체를 사용하셔서 리플레이스라고 호출하시면 됩니다. 연, 월일, 시, 분, 초 이렇게 바꾸고 싶은 성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10분초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럼 뒤에 거 빼시면 돼요. 연도도 바꿀 필요 없다. 빼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파라미터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2018년 8월 30일 13시 26분 55초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졌는지 보려고 strftime 기능으로 한번 호출해 봤고요. 만약에 날짜를 설정할 때 2018년 12월 32일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짜 값을 시간을 설정하시면은 에러 납니다.
자, 2017년 1월 2일 14시 44분 이라는 문장을 세팅을 해서 각각의 성분값의 위치를 알려주고 str ptime 함수로 추출하면은 날짜 객체를 또 얻어낼 수 있고요. 이거를 형식에 맞춰서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 초에 대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초의 자리는 00으로 세팅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올드데이 객체가 17년 1월 2일이었는데 날짜를 바꿉니다. 연도는 2018년 16일, 시간은 15시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출력하면은 연도 바뀌었고요, 날짜 바뀌었고요, 시간 바뀌었죠. 나머지 값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핸들링 할 수 있고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DT1과 DT2가 모두 날짜 객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그 결과가 떨어지는데요. 얘를 그대로 출력하면은 이 두 날짜 간의 차이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날짜 간의 차이가 213이라고 6시간 57분 5초다. 이렇게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객체를 타임 델타 객체라고 하는데요. 연산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 델타는요, 성분값이요, 날짜하고 초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타임 델타 객체를 써서 데이스라고 추하면 213일, 세컨즈라고 추하면 6시간 57분 5초, 얘를 초로 환산해서 줍니다. td.total seconds라고 함수로 호출하시면요, 213이라고 6시간 57분 5초를 싹 다 초로 환산해서 줍니다. 자, dt.datetime.now 현재 시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객체를 따로 만드는데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1을 더합니다. 그럼 2024가 되겠죠? 2024년 1월 1일 자정. 그러면 이제 내년도 1월 1일 자정해서 오늘 날짜를 빼면은 이거는 올해 남은 시각이 되겠죠. 여기선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결과 출력하시면은 뭐 출력되는 값은 이거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달에 확인한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날짜 245일 남았고 세컨즈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날짜 사이에 간격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며칠 후라는 걸 해보죠. 아까 제가 타임 델타라고 하는 게 제가 연산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t.타임 델타를 만들 때 데이스와 세컨즈를 설정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데이즈만 세팅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100일 후 그리고 60초예요. 이렇게 타임 델타를 직접 만든 다음에 얘를 날짜 객체한테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 후가 되든지 100일 전이 되겠죠. 자, 타임 델타 객체를 100이라고서 1시간, 3600초면 1시간이죠. 1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각을 가져와요. 현재 시각에서 얘를 더하면 그 결과는 오늘로부터 100일 후가 될 겁니다. 출력 결과는 이거보다 훨씬 그 이후가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확인한 결과예요. 만약에 여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셨다면 100일 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시간 관련된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날짜 객체는 진짜로 요거 자체로 뭐 하기보다는 날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되게 많이 쓰이니까요. 약방의 감초 같은 기능이니까 기본적으로 잘 갈무리해 놓으시면은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자, 8시까지 실습 완성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 발송 기능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이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웹메일이요. 웹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지메일 같은데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직접 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이제 메일 발송 프로그램, 아웃룩 같은 오피스 깔면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일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은요,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메일 보내는 기능은 없어요. 특히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없어요. 자, 이건 좀 이제 좀 깊은 얘기인데, 그 서버라고 불리우는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윈도우나 아니면은 맥 이런 이제 개인용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운영 체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운영 체제, 이렇게 그 서버라고 불리우는 운영 체제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엄청 사람 키만큼 큰 컴퓨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컴퓨터라고 검색해서 대충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런 컴퓨터들 있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기업 같은 데에서 이제 전 직원들이 업무 자료 같은 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물론 대기업 같은 데는, IT 전문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직접 구축해 놓고 써요. 네이버 같은 데는 이런 거 용도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거 엄청 크게 짓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기업체들은 이렇게까지 할 건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에 월세 내고 임대를 해서 써요. 이 컴퓨터 일부분을요. 자, 그런 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데, 이 안에 구축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웹사이트고요. 보통 이제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가 여기에 접속해서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이런 메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메일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도 일로 들어가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을 열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메일 서버라고 하는 애는 하위 종류가 좀 있어요. 발송 기능을 위해서 SMTP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을 위해서 팝3 혹은 아이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메일을 보낸다 혹은 메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지, 얘네가 직접적으로 메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으로 메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신되어 있는 메일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열람하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파이썬으로요, 이거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메일 보내는 기능을 할 건데, SMTP하고 연동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팝3나 아이맵하고 연동하는 건 난이도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요, SMTP하고 연동을 하는데 팝3나 아이맵하고는 연동 잘 안 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모든 광고 메일들은 뒤에 이렇게 써있죠. 이 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답장 보내도 못 받습니다 라고 써있죠. 그거 답장을 걔네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거는 연동을 안 해놔서 못 받아요. 거기에 어떤 어르신들은 열받는다고 거기에 막 욕써갖고 답장 보내세요.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내냐. 그거 완전 헛짓이에요. 못 받아요, 걔네. 오늘 우리도 파이썬으로 SMTP랑 연동을 할 겁니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 메일 서버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깝니다. 근데 약간 규모가 조금 작거나 아니면은 IT 친화적이지 않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명함에 보면은 네이버 메일 주소 박혀 있거나 아니면 지메일 주소 박혀 있거나 그러죠. 우리한테도 지금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구글이 제공하는 SMTP하고 연동을 할 거고요. 이 연동이 끝나고 나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도 연동이 가능해지니까 코드 고칠 것도 없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바꿔주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뭔가 세팅해줘야 될 게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메일 발송하는 거를 활용해 볼 겁니다. 일단은 단건, 한 건 보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게 되면 반복문 돌려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접속하셔서 앱키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동할 때 그냥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로 돼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말고 그 서드파티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전용 비밀번호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앱키라고 불러요. 자, 제가 최대한 절차를 스크린샷을 떠놓긴 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개인별로 계정 설정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 구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계정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구글 계정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디자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미리 다 해놔갖고 이거 하겠다고 지금 와이프 계정으로 다시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구글 계정 관리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계정, 구글 계정 관리. 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왼쪽 메뉴에 보안이라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세요. 구글 계정 관리 들어가시면은 여기부터는 똑같아요. 왼쪽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시면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은 2단계 인증이라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2단계 인증이라는 거를 활성화해야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러 들어가면요. 이제 뭐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일단 비밀번호 확인 한번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달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화번호 입력하고 나서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 받는 이게 기본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이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구글 앱 같은 거를 평소에 많이 쓰셨던 분들은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로 푸시 알림이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상황에 따라 조금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뭐 SMS로 전달된 번호 입력하셔서 다음 누르시면은 완료되었다. 2단계 인증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 처음 구글에 로그인하는 컴퓨터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한 번 더 받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깔려있는 유튜브나 지메일 어플로 푸시 알림이 와서 확인을 누르거나 그렇게 해야 로그인이 최종 성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앱 비밀번호라는 거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이제 앱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UI가 조금 바뀌어서요. 여기 2단계 인증 사용을 설정하시고 나면 2단계 인증 메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저는 지금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용함이라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2단계 인증 페이지 맨 밑에 앱 비밀번호라고 있어요. 얘네가 UI를 되게 자주자주 바꿔서 지금 교환상에서는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메뉴 바로 밑에 앱 비밀번호가 있는데 지금 구글 페이지에서는 2단계 인증 누르고 들어가시면 화면 맨 밑에 앱 비밀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요. PPT 상에는 2단계 인증 바로 밑에 앱 비밀번호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에는 지금 실제 구글 페이지예요. 요 앱 비밀번호랑 여기에 있는 요 비밀번호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구글에 로그인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는 비밀번호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만을 위한 전용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니고 이 앱 비밀번호를 확인하시려면은 지금 페이지에선 2단계 인증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크롤 맨 밑에 앱 비밀번호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자기네 거랑 연동할 때는 이렇게 앱 선택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코딩조차 안 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완전 듣보잡이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은 아무거나 적절히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16자리 비밀번호 값이 하나 발급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앱 선택에 기타 하고서 파이썬 테스트라고 하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16자리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거 가끔 직접 여기 있는 거를 코딩하시면서 이 띄어쓰기를 그대로 다 똑같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얘네가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메모장에 그대로 붙여넣으면은 띄어쓰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번호 기입하실 때 띄어쓰기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지금 이 비밀번호는 여기서 확인 눌러서 닫으면 두 번 다시 확인 못합니다. 말 그대로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그러니까 바로 메모장 같은 거에 복사해 놓으세요.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지우고 또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원래 비밀번호 있죠? 그거는 본진이에요. 본캐예요. 이거는 여러 개를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부캐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만드시고 필요 없으면 바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메일 발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듈이라는 개념도 보고 임포트 하는 것도 살펴보고 PIP 명령어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파이썬 안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PIP 명령어로 매번 못 깔 거고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모듈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파이썬을 코딩하면서 겪는 모든 상황에 배경으로 깔리는 내용이라서 이것저것 원리를 살펴보고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딱 인풋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수업 초반기 때는 거의 저 혼자 50분 다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분 떠들기도 힘들어요. 오늘 간만에 말할 거 많이 나와서 좀 기뻐요. 이 모듈들은 특정 목적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응용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쓰는 방법 자체가 한 가지로 픽스되어 있고 쓰는 목적도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운다 만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어서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납득하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완성된 코드는 잘 보관하세요. 다음번에 이런 기능을 또 하실 일이 있다면 그냥 여기만 고치면 되겠네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그게 모듈화된 프로그래밍의 특징이에요. 코드가 응용의 여지가 1도 없어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만 수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모듈들을 제공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되게 보기 좋은 말로 설명하는 게 누가 개발하건 간에 누가 코딩하건 간에 개개인의 실력에 상관없이 어차피 여기 있는 기능 쓰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엄청 좋은 말로 포장해요. 응용의 여지가 1도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코딩하고 못하는 사람이 코딩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코드 내용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os.pass 모듈. 이거는 파일의 경로를 핸들링할 때 썼던 모듈인데요. 왜냐면은 오늘 메일을 발송할 때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파일의 경로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SMTP 발송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파이썬 내장 모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목하고 내용하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정보들을 여기다 다 우겨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본문은 마임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첨부 파일은 멀티파트라는 객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한테 파일 경로를 주면 얘가 적절히 그 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객체예요. 클래스예요. 이 멀티파트를 마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거쳐서 본문에다 결합시킨 후에 여기다 넣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필요한 변수들 쭉 지정합니다. 컨텐트 타입은 일단 텍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텍스트하고 HTML 두 가지가 있는데요. HTML에 대해서는 3교시 때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직접 설정하시면 돼요. 사용자 이름이에요. 로그인할 때 쓰는 이름. 근데 구글은 로그인할 때 아이디란 개념이 따로 없죠. 구글은 보통 자기 메일 주소가 그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하실 때는 메일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네이버를 통해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아이디 쓰시면 돼요. 비밀번호.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발급받으신 앱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시는 로그인 비밀번호입니다. 만약에 오늘 구글 이외에 딴 거 쓰시면 집에 갈 때 이 코드 제발 지우고 가세요. 본인들 그 네이버 비밀번호를 PC에다 놓고 가시면은 이후에 전 책임 못 집니다.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요. 사이트 하나 비밀번호 설정하면 다른 사이트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좀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서버 주소 smtp 일단은 구글 기준이에요. smtp.gmail.com 그리고 발송 서버 포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가 그 주소하고 일종의 번지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정보는 구글 지메일 매뉴얼에 공개가 돼 있는 정보고요. 이따가 네이버를 봐도 네이버도 이게 공개가 돼 있어요. 이따가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프롬 ADDR 보내는 사람 주소예요. to ADDR 받는 사람 주소고요. 서브젝트 메일 제목입니다. 이게 원래는 로그인할 때 쓴 계정이랑 보내는 사람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스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상용 시스템은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메일 주소가 안 맞으면 발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로그인 유저 이름이랑 보내는 메일 주소 똑같이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입니다.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첨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상대 경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소스 파일하고 같은 폴더 안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용은 아무거나 넣으세요. 나는 첨부 파일 안 보낼 거다 하시면은 리스트를 비우세요. 메일 본문 적으시면 됩니다. 줄바꿈 필요하시면 역/n 쓰세요. 이제 준비물 다 갖춰졌으니까 준비해 볼게요. 마인 멀티파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이 객체에다가 제목 때려봤고요. 보내는 사람 때려봤고요. 받는 사람 때려봤습니다. 얘가 내부 구조가 딕셔너리 같은가 봐요. 저도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없습니다. 자, 이 MSG 객체에다가 컨텐트, 아까 본문이었고요. 이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형식이었어요. 요거를 이제 마인 텍스트라는 객체로 묶은 다음에 이 MSG한테 어태치해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MSG 안에 제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본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첨부 파일인데요. 아까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준비했었죠.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는 조건으로 쓰면은 빈 리스트는 fails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요 if문은 통째로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첨부 파일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리스트를 비우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실제로 업무하실 때 쓰셔도 되는 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파일의 경로를 나열하세요. 그러면 요 리스트를 갖고 반복을 겁니다. F가 파일 하나겠죠? hello.txt 라고 가정하죠. 자, 이제 이 파일을 오픈, 읽어요. 파일을 필요로 했었죠? 이 경로를 줘서 읽어요. 근데 오늘은 바이너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A 파일이라고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다시 요 F를 써서 os.path.basename이라고 하면은 실제 그 파일의 이름만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는 리스트 안에 이렇게 이름만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네임은 헬로 텍스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C 드라이브 안에 어디 폴더 안에 어디 폴더 안에 어디 폴더 안에 무슨 점 txt다 이렇게 절대 경로를 설정하시면 얘를 줬을 때 그래도 hello.txt만 옵니다. 마지막에 파일 이름만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파일 객체를 통해서 내용을 읽어요. 그럼 얘는 바이너리 모드이기 때문에 이진수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추출한 파일 이름을 세팅을 해줘요. 이걸 MIME 어플리케이션이란 객체로 만든 다음에 얘한테 지금부터 첨부 파일 보낼 거다라는 그 문자를 추가합니다. 이건 메일 발송 규칙이기 때문에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키에다가 어테이치먼트 첨부 파일이고 파일의 이름은 요겁니다. 다운표 조심하세요. 요런 문자열을 상단에 추가해줘서 아까 MSG 객체
메일 본문이었죠? 거기에다 추가해요. 이거를 지금 반복문 돌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열어서 형식 갖춰서 본문에 추가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단 이메일 보낼 때 주의하실 거는 반복 계속 돌잖아요. 내가 첨부한 파일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총합이 20메가 넘으시면 발송이 안 돼요. 이건 모든 메일 서버 규칙이 똑같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SMTP 클래스한테 요거는 아까 했던 구글 주소예요. 객체를 만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매번 모르겠어요. 어쨌건 얘를 호출하면 접속을 합니다. 스타트 TLS라고 하면 이제 연동 설정을 시작하고요. 로그인, 이 아이디 비밀번호 세팅하세요. 샌드 메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때려박았던 그 본문 객체를 전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콰잇 하시면 접속이 종료되고요. 여기 딱 실행하시면은 실제로 메일이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한 3초에서 5초 이상 결과 나올 때까지 얘가 렉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대신에 결과는 확실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메일부터요. 자, 구글 설정은 아까 앱키라는 거 발급받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메일 도움말을 보면은요, 여기에 SMTP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다른 그 팝을 사용해서 다른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지메일 읽기 이걸 눌러보면은 여기에 발신 메일 서버 gmail smtp.gmail.com 그리고 포트 587이라는 정보가 오픈이 돼 있는 정보예요. 구글 메일 주소는 그 메일 발송 주소는 뭐 민감한 정보 아니에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하느냐? 잠시만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있나 좀 확인 좀 할게요. 주로 웹툰 결제 메일밖에 안 올 텐데. 일단은 좀 비우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일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팝3 아이맵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팝3 SMTP 사용함으로 체크하시고 저장. 사용함 체크하시고 저장. 그러면 화면 밑에요. SMTP 서버명 smtp.naver.com SMTP 포트 465 공개돼 있어요. 아이디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는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래요. 요거 코드에서 바꾸시면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메일이 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모든 포털이 다 제공합니다. 카카오도 메일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요게 지금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도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아이맵 팝3 있어요. 사용함으로 세팅하시면 카카오도 정보가 노출돼 있어요. smtp.kakao.com 포트 번호 465 이거 설정하시면 카카오 통해서도 메일 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연동 설정을 해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그 메일 발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에 비해서 코드가 길진 않아요. 네, 요거 마찬가지로 9시까지 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 후에 코드가 다 완성됐다는 걸 전제로 이제 그 코드를 같이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습에 저도 그
참여를 조금씩 하면서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길어서 PPT로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따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살펴봤었던 메일 발송 기능을 이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도 이제 다른 정보들을 이제 세팅을 할게요. 이거 하고 아까 발급받아 놨었던 이제 비밀번호 지웠죠 참.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자, 이 비밀번호를 이제 코드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자, 보내는 사람 주소 적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제 카카오 주소로 할게요. 자, 메일 제목 적었고요. 첨부 파일은 지금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랑 같은 위치에 자, 폴더를 다시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hello.txt라는 파일 에어 파이썬 테스트입니다 라고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환 PDF 파일도 한번 넣어볼게요. 샘플.pdf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hello.txt하고 sample.pdf. 자, 본문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나머지 코드는 딱히 손볼 거 없어요. 이건 제가 아까 실행하다 말아서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첫 줄부터 오래 걸리는데요. 껐다 켜야겠습니다. 가끔 렉 걸려요. 자, 실제로 파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요 PDF 파일 한 개, 첨부 파일 용량이 8메가 정도 돼갖고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일단은 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뭐 불필요한 메일 다 지우고요. 이게 전에는 제가 전에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메일 발송을 테스트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전기수 분들이 받는 사람 주소를 다 제 걸로 해놓으셔갖고 참 저도 메일 하면 열었다 깜짝 놀랐었어요. 네, 여기 테스트 1, 2, 3, 4, 5라고 왔죠? 네, 들어가 보면은 hello.txt랑 sample.pdf 들어있는 거 확인되고 다운로드 받으면 PDF 파일도 정상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가는 게 확인이 됐다면 앞으로 이 코드를 내가 재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고치면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비슷한 기능을 나중에 또 만든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임포트는 바뀔 일이 없을 거고요.
보내는 사람 주소하고 연동하는 시스템 정보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 주소는 어쩔 수 없이 이 로그인 할 때 쓰는 정보에 종속되니까 이것도 바뀔 일이 없을 거고요. 하지만 비밀번호도 안 바뀌겠죠? 받는 사람 주소, 제목, 첨부 파일, 그리고 메일 본문, 이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코드를 활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정보들만 남겨놓으면 다른 코드들을 앞으로 재사용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걔네를 함수로 묶으세요. 자, 주피터에 있는 제목들은 다 빼고 있습니다. 자, 함수로 묶으시는데 일단 임포트문은 필요 없고요. 이하 나머지 부분들을 코드 블록을 새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 한 블록에다 합치세요. 자, 컨텐츠 형식은 합치되 이제 받는 사람 주소 그리고 메일 제목, 내가 상황에 따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빼고 합치세요. 자, 한 블록으로 다 합칠게요. 첨부 파일은 앞으로 그때그때 내가 메일을 보내고자 할 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값이 될 거고요. 본문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겠죠. 이 코드는요, 바뀔 일 없습니다. 합치세요. 첨부 파일을 핸들링하는 부분, 이것도 합치세요. 그 다음에 실제 메일을 보내는 부분도 합치세요. 완성되면 이거 PDF로 떠갖고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합친 코드를 쭉 드래그 하셔갖고 탭키 한번 치시면 애들이 옆으로 한 칸씩 밀립니다. 밀렸죠? 이제 얘네를 위에 함수 선언문을 넣으시면 함수가 되겠죠. 이제 아까 내가 상황에 따라 바꿔야겠다 라고 했던 부분을 파라미터로 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 제목, 내용, 첨부 파일.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조건 값들만 세팅해 주면은 이 함수에 속해 있는 코드는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대로 두고요. 이름을 바꿀게요. 이제 파일 이름을요. 메일러라고 바꿀게요. 자, 이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import ipynb 주피터 파일을 임포트 하려면 이게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나로 합친 파일을 가져오시면 돼요. from mailer 안에서 sendmail이라는 기능 가져와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는 sendmail 함수한테 이렇게 하고서 메일 모듈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잘 발송되는지 볼까요? 라고 내용 줬고요. 이번엔 첨부 파일 안 보낼게요. 첨부 파일 안 보내려면 리스트 비워두시면 돼요. 이것만 호출하면 앞으로 한 줄만으로 메일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to ADR 서브젝트 컨텐트 파일스. 자,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보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파일이 출력할 때 CSV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오피스가 인증이 안 돼 있어서 구글 문서로 갈게요. 수신 주소, 그 다음에 파일 1, 파일 2. 자, 메일 주소는 전부 똑같은 걸로 연결할게요. 첫 번째 파일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메일이 가는 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신자 이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파일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가야 되는 파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hello.txt 라고 짓고요. 두 번째 파일은 각각 개인별로 따로 가야 되는 파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test1.txt부터 그냥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파일 다 읽어서 요 이름대로 보낼 거예요. world.txt. 자, 얘를 이제 구글 시트에서요 CSV 형식으로 다운받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요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mailing.csv라는 이름으로 놓겠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만드니까 이 파일은 CSV 파일이 UTF-8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CSV 만드실 수 있겠죠. 자, hello.txt 파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world.txt 파일도 하나 새로 만들게요. world.txt.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요 테스트 코드에서요, 본문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메일 내용.txt인데 메일을 발송할 때 보내는 본문 내용을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걸 읽어서 쓸 거예요. 근데 텍스트 파일을 읽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파이썬 안에서 문자열이죠.
그럼 문자열은 포맷 메서드를 통해서 변수 값을 치환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네임님. 이열 연도 몬스월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땡땡 땡땡땡 드림. 대충 이렇게 분문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V 파일부터 읽어볼게요.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데이트 타임을 먼저 만들 거예요. import date time as dt. today는 datetime.dt datetime.now. 그러면 연도 값은 today.year가 될 거고요. 월 값은 today.months가 되겠죠. 연도와 월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데이트 타임을 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파일 입출력이었. 그 1개월차 마지막에 있었죠. 파일 입출력을. CSV 파일의 내용을 읽을 거예요. 메일링 리스트라는 걸 만들 건데요. 빈 리스트로 준비하고요. with open mailing.csv를요 읽기 모드로 읽겠습니다. 자, 오피스에서는 이유식 KR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구글 문서로 만들었더니 UTF-8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UTF-8밖에 못 읽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유식 KR이었으면은 여기 한글이 다 깨졌을 거예요. 근데 안 깨지는 거 봐서는 UTF-8이에요. as F. 그러면 CSV 리스트는 f.read lines였죠. 자, 잘 읽어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CSV 리스트만 먼저 출력해 볼게요. 자, 다 가져왔어요. 이걸 이제 반복 돌려서 데이터 구조에 갖추게 한 다음에 메일링에다 넣을 거예요. for i v in enumerate CSV 리스트. 자, 근데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 제껴야죠. 그래서 if i가 0이면 continue. 첫 번째 줄은 제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 items는 v. CSV 파일 읽었을 때 뒷부분에 있는 줄바꿈 문자 제거하려면 스트립 한번 쓰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콤마 단위로 쪼개야죠. 스플릿, 콤마. 자, 여기서 중간 결과 확인할게요. 자, 그럼 다 쪼개서 가져왔어요. 자, 이거를 아이템스라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이 메일 리스트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일 리스트라는 리스트에는 CSV 파일의 내용이 쭉 들어있죠. 그리고 파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with open. 자, 이번엔 아까 만들었던 메일 내용.txt입니다. 얘도 읽기 모드로 있고요. 인코딩 UTF-8입니다. 아이고, 자꾸 스크롤이 튀네요. 자, 컨텐트라는 변수를 미리 준비해 놓고요. 컨텐트에다가 f.read를 넣겠습니다. 프린트 컨텐트라고 하면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죠. 자, 이제 CSV 읽은 요 메일 리스트를 갖고 반복을 돌릴 거예요. for 메일링 리스트, 아이고, 아이템 in 메일링 리스트. 서브젝트는 네임님의 YY년 MM 월 이거랑 똑같이 맞추죠. 몬스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라고 하고요. 자, 메일링 리스트를 갖고 반복 돌릴게요. 자, 그럼 아이템이 요거 한 줄이에요. 그쵸? 프린트 아이템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냥 넣어버렸더니 이렇게 되네요. 아이템 하고서 메일링 리스트 점 어펜드 아이템. 왜냐면 이게 CSV 리스트를 한 줄씩 뜯어낸 거니까 이거를 처리한 다음에 한 줄씩 뜯어서 여기다가 덮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대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하나만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줄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의 0번째는 이름만 들어오겠죠? 메일링 리스트가 지금 CSV 파일을 지금 분할해 갖고 2차원 리스트로 쪼갠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이거 딕셔너리로 하게끔 했었어요. 뭐 수업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맞춘다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는 네임은 아이템의 0번째, 이메일은 아이템의 1번째, 그 다음에 파일 1은 아이템의 2번째, 파일 2는 아이템의 3번째.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메일링 리스트.append한테 넣어라.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딕셔너리 만드는 게 좀 번거로워갖고 2차원 리스트로 넣었는데 수업 내용이랑 맞출게요. 똑같이. CSV 파일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하는 거는 우리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 돌면서 여기도 그럼 아이템의 네임, 그 0번째가 아니라 네임으로 들어오겠네요. 아까 그 CSV를 파이썬의 자료 구조로 바꾼 거를 반복 돌리면서 이름만 뽑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면 tmp1은 subject.format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아이템의 name을 넣어라. 그럼 이 부분을 CSV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전부 치워낼 거 아니에요. tmp1 이걸 실행 안 했구나. 이어하고 몬스도 세팅 안 했대요. 이것도 세팅하죠. 이어는 아까 위에서 데이트 타임 객체로 연도값 만들어 놨거든요. 몬스는 월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화된 오늘 날짜의 제목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 컨텐트. 여기에도 지금 취업 문제 들어있잖아요. tmp2는 컨텐트 점 일부러 포맷 문자도 똑같이 맞췄어요. 이렇게 하면 tmp1과 tmp2로 제목이 다 준비가 돼요. 제목과 내용이. 그 다음에 파일스는 리스트로 넣게끔 했으니까 아이템의 파일 1과 아이템의 파일 2를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CSV 파일의 내용이 다 다르면 개별적으로 갔을 텐데 지금은 테스트용이니까 다 똑같이 했습니다. 현재 반복문 중입니다. 이제 만든 모듈을 써줍니다. 아이템에 이메일, 제목, 본문, 첨부 파일. 이제 얘가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하나 할 때마다 그래도 출력문은 좀 할게요. %s 님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아이템의 네임하고 아이템의 이메일 이렇게 출력을 좀 남길게요. 자, 이제 실행합니다. CSV 파일을 읽어서 거기한테 이제 메일이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결과가 바로바로 팍팍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연동하는 만큼 시간이요. 자,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쪼르륵 다 메일이 와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같이 넣어드려야 되는 내용이 자, 메일 내용.txt를 읽어드려서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 문자를 파이썬에서 CSV의 내용으로 변환했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CSV 파일. 자, 여기서는 메일링.csv라고 했었고요. 뭐 이거는 몇 줄이 있건 상관없어요. 한 줄이 있건 100줄이 있건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첨부할 파일. 이거는 hello.txt와 world.txt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CSV 파일상에 첨부할 파일의 경로를 명시해야 하는 거고요.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구현한 내용이 아래에 있는 이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일러라고 하는 모듈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 부분은 빼고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파일 2개 배포해 드렸어요. 이제 메일러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메일 리스트 구현한 최종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배포해 드린 이런 형식의 PDF 파일을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PPT로는 좀 PPT에 이걸 한꺼번에 붙이니까 너무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좀 페이지마다 잘라서 넣었더니 또 보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스크롤 쭉 내리시면서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 메일 발송 프로그램 사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예제들은요 대부분 저한테는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는 기능들인 게 좀 덜어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드릴 텐데 이게 규모가 좀 큰 회사는 그래도 좀 자동화가 돼 있는데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만 계속 일을 했으니까 급여 날 되면은 급여 명세서를 그 업무 보시는 분이 한 명 한 명 따로 일일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전에 일찍 받고 싶은데 그게 거의 한 오후 4시 5시 돼서 와요 맨날. 그래서 화딱지가 만들어 드렸어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걸어놓고 그냥 나가시라고. 파이썬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반복되는 작업들을 매크로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을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라면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내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나 좀 특정 기간 동안 자주 해야 될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한번 스포해 드렸었던 그 팝하고 번역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이유로 쓴 거예요. 저 요번 주에 또 논문 하나 번역해야 돼서 그거 또 써야 돼요. 네, 그런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아마 실제로 책 같은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쓰임새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단건 메일 발송에 대해서 성공을 하셨을 때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편집해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각자 선택적으로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 더 끝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컨텐트 타입의 텍스트라고 지정했을 때 메일 내용에 그냥 문자를 넣었어요.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우리 수업 수준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마지막 예제하면서 우리가 수업에서 안 나왔던 얘기가 없어요. 이거 다 이전 수업 내용에 있던 것만이에요.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수업 외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메일을 보낼 때 본문 형식의 텍스트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HTML이라는 형식으로 보내요. HTML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HTML 태그 쓰면 된다. 한마디면 되는데 대부분 파이썬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애 첫 코딩인 경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TML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처음에 1개월 차 때 공부할 때 모든 소스 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식이다라고 했었어요. 이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를 py로 바꾸면 얘가 정식 파이썬 소스 코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피터라는 형식을 쓰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얘도 소스 코드의 일종이에요. 확장자를 HTML이라고 가져갑니다. 그럼 벌써 아이콘 봐도 뭐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 파일을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게요. 아직 안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메일 내용이라고 적었던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일반적인 텍스트하고 차이는요, HTML이라는 형식은 백날 줄바꿈해봐야 1도 안 먹습니다. 대신에 HTML 태그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문장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식을 갖추면은 이렇게 좀 굵게 나간 것도 있고 기울인 꼴로 나오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HTML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이 파일을 다시 넣고요. content.html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메일 형식 테스트로 바꾸고 다시 파이썬 코드를 돌릴게요. 자, 읽어드리는 내용이 이번엔 메일 내용.txt가 아니라 content.html입니다. 얘도 그냥 텍스트 파일이니까 읽히면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대로. 근데 아까 이 파일이 내용이 이랬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브라우저 상에 얘가 이제 해석이 돼서 이렇게 그래픽화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메일 본문으로 사용했을 때 새롭게 볼. 카카오는 왜 본문이 표시가 안 되네요? 받는 주소를 딴 데로 좀 바꿔볼게요. 근데 네이버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가. 잠시만요. 본문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샌드 메일. 서브젝트. 컨텐트.
재실행을 해야겠습니다. 그 모듈 파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실행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다시 갑자기 또 에러가 나.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마지막 결과가 확인이 안 되네요. 여기에서 임포트 메일러 얘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패스워드가 그 다음에 smpp.naver.com 네이버의 포트 번호는 465입니다. 비밀번호만 설정할게요. 뭐 인코딩이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네, 제가 지금 모듈이 여러 개라서 좀 헷갈리는 것 같네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 메일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 내용이 그 실제로 글자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좀 본문을 꾸미는 형태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하나만 와 있네요. 지금 뭐가 꼬였는지 치환자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글자를 좀 꾸며서 보내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컨텐츠 형식을 HTML로 바꾸시고 이 보내는 문서에 HTML 태그라는 형식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HTML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그 조만간 크롤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크롤링도 웹페이지 콘텐츠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알맹이들만 뽑아오는 게 크롤링 기술이에요. 이게 웹페이지 코드라고 했을 때 알맹이만 뽑아오는 게 크롤링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후 수업에는 HTML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덜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좀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HTML이라는 거 하나가 이마만큼의 1개월 정도의 수업 분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HTML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대략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다른 서브젝트를 좀 학습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돌린 건데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네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CSV로 끝나면 안 되죠. 실제 통짜 엑셀 파일 다루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2차원 리스트와 반복문의 끝도 없는 향연을 맛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처리하는 거 조금 미리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